네, 지난 시간에는 그 독립평가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그 증분적 현금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런 유형에 대해서 이제 각각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거를 좀 적용하는 그런 예시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기업의 입장에서 그 투자안을 평가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투자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이때 이 투자안에 대해서 마치 하나의 조그마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다 제외하고 이 투자와 관련 있는 것들만 모아서 이제 하나의 그 재무 상태표와 그리고 손익 계산서를 이제 작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투자안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앞에서 배웠던 그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것과 이제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때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에서 자본 지출을 빼고 순운전자본의 변화를 빼면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중간 이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그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이 현금 흐름을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산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우리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기업이 그 이제 제가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상어 미끼를 생산하는 그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근데 이 제품을 생산하였을 때 예상되는 시장에서의 판매 가격은 한 캔당 4달러에 팔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5만 달러를 팔 수 있다. 그 편의상 그냥 만들면 다 팔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데는 캔당 2.5달러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 직접적으로 생산 비용에 들어가는 것 외에 이 관련해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7,430달러다. 그리고 순 운전자본은 2만 달러가 필요하고 우리 기업의 세율은 21%. 그리고 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3년간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이 시설이 철거가 되며 잔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잔존 가치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장이나 아니면 기계 설비 혹은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사서 3년 동안 써야지 5년 동안 써야지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기간이 다 되었을 때 고철이 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중고로 팔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처리 업체에 넘기면서 그 고철에 대한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잔존 가치가 되겠고, 여기서 잔존 가치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 소모가 돼서 더 이상 아무런 그 값어치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업이 요구하는 수익률은 20%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이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먼저 있겠죠. 손익계산서는 항상 매출에서 시작해서 순이익에서 끝난다. 근데 매출의 경우는 요 4달러에 이제 개당 판매를 하고 그거를 5만 개 팔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5만 곱하기 4 해서 20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변동비용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지금 생산을 함에 따라서 몇 개를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경우는 이제 캔당 2.5달러가 들기 때문에 2.5 곱하기 5만을 해서 12만 5천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비용은 이제 그 외에 이 뭐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 제품을 생산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이 고정 비용으로 17,435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이 감가상각입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지금 이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해서 요 기업의 이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한 공장 설비를 처음에 만드는데 도입하는데 이제 9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9만 달러를 3년 동안 9만 달러짜리 그 설비를 3년 동안 쓰기 때문에 연간 발생하는 감가상각은 9만을 3으로 나누어서 3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빼면 이제 EBIT가 이자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나오게 되고, 요 순서대로 20만에서 12만 5천 빼고 17,430 빼고 3만 빼면 27,57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자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이니까 이 이후에 이자와 법인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런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자 비용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요 금융 비용은 증분적 현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요 원칙 때문에 이자 등은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세금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27,570에 21%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를 계산하고 그게 5,790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를 빼서 순이익은 21,780이 나올 걸로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순이익에서 우리는 그 영업현금 흐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돌아가서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 EBIT에서 감가상각을 더해주고 법인세를 빼면 영업현금 흐름을 51,780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 계산은 지금 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원리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 사실 끝났는데, 요 영업현금 흐름이 계산이 되었고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에 지금 동일하게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영업현금 흐름이 1년차, 2년차, 3년차에 각각 51,780이 발생하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본 지출. 요즘 여기는 세 번째 줄에 있는데, 요 자본 지출이 이 생산 설비를 짓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9만 달러가 처음에 자본 지출로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 바로 요 세 번째 순 운전 자본 넷 워킹 캐피탈의 변화 부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순운전 자본이 2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순운전 자본은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순운전 자본은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2만이 빠져나갔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최종적으로 연간 이제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이 지금 당장 지금은 11만 달러를 써야 된다. 이 11만 달러는 생산 설비에 투자하는 9만 달러에 순운전 자본으로 필요한 2만 달러를 합쳐서 11만 마이너스. 근데 이제 1년 차와 2년 차에는 영업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51,780, 51,780.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해에는 순운전 자본이 돌아오기 때문에 71,780으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가치는 요 마이너스 11만은 지금 현재니까 그대로 가져오고, 요 1년 차의 51,780은 1년 차니까 기간이 하나 필요하고 20%의 요구 수익률이기 때문에 1 플러스 0.2, 1.2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 2년 차의 51,780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51,780이지만 두 번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1.2의 제곱으로 나누어 준다. 그리고 여기 지금 플러스가 안 보이는데 71,780 요거는 이제 51,780에 순운전자분 2만을 더한 거죠. 그래서 요것을 1.2의 세제곱으로 나눠준다. 왜 세제곱이냐? 기간이 3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순 현재 가치가 1648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이 양수이므로 이제 우리는 순현재 가치법의 원리에 따라서 이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간단한 예시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가상각을 9만을 3년이니까 3 이렇게 나누어서 3만으로 계산을 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이때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투자안의 평가 결과가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을 좀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정가속상각법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MACR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처음에 많이 감가상각하고 이제 나중에 갈수록 덜 감가상각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다라고 했을 때 신차를 사면 3천만 원이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쓴 자동차를 사면은 한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3천만 원에서 그 자동차의 값어치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거는 구형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그리고 근데 반면에 한 3년, 5년 동안 썼다라고 하면은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것은 1년 차의 가격이었던 1,500만 원에서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거죠. 이제 이렇게 모든 기계 제품은 초기 처음 사용이 시작된 초기에 굉장히 그 값의 하락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의 상황을 반영한 방식이 요 수정 가속 상각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반론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임의적으로 이 감가상각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1년 차에는 그러면 몇 퍼센트를 감가상각을 해야 되느냐, 2년 차는 몇 퍼센트를 감가상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자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액법이라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정액법이라는 것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산했듯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9만 달러짜리를 3년 동안 쓰면은 9만 나누기 3을 해서 매년 3만씩 감가상각하는 것이 조금 더 비자의적으로 보인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액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이 재무관리에서는 그냥 편의상 대부분의 경우 정액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지 않으면 정액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이 영업현금 흐름의 계산인데요. 우리는 요 앞에 예시에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영업현금 흐름이었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이제 완전히 작성을 하고 이제 거기서 EBIT를 골라서 거기 그 감가상각과 세금을 앞뒤로 조정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에 대해서 배울 때 2장, 3장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영업현금을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꼭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거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을 했던 정통적인 방법, 이제 기본이 되는 방법은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 EBIT에서 출발을 해서 조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하향식, 상향식, 절세 효과 방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항상 우리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 상황에 맞추어서 편한 방법을 잘 골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방법이 그 EBIT 접근법이죠. 그래서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감가상각과 세금을 빼준다. 자, 요 예시 비교하기 위한 기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먼저 지금 이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쭉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1,500, 원가 700, 감가상각 600 해서 EBIT가 200. 이자 비용은 없음. 왜냐하면 반드시 투자에서는 투자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금융 비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법인세를 빼면 순이익이 158이다. 이런 상황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통의 방법대로 했을 때 영업현금 흐름은 EBIT 200에 감가상각 600은 거꾸로 더해준다. 왜 더해주느냐? 이 감가상각은 실제로 발생한 현금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금을 빼준다. 그러면 758이라는 영업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하고 이제 다른 방법들이 어떻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향식 접근법이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손익계산서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순이익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텀, 가장 아래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 EBIT에서 법인세를 뺀 것이 순이익인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영업현금 흐름은 EBIT에서 법인세는 빼되 감가상각은 더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순이익에서 출발하면 그냥 법인세를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감가상각을 다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 상향식 현금 흐름이 이제 상향식 접근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순이익에서 감가상각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영업현금 흐름은 순이익 158에서 감가상각 600을 더해서 758 이렇게 한 단계를 줄여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이 이미 주어져 있고 반면에 영업현금 흐름은 거꾸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EBIT는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EBIT로 가서 다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순이익에 감가상각을 더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은 하향식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그래서 영어로는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가장 위에 무엇이 있느냐? 매출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매출에서 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에서 출발하면 EBIT로 가려면 매출 원가와 감가상각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감가상각은 나중에 다시 더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빼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자 비용은 어차피 없을 것이고 법인세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법인세 요 두 가지만 빼주면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요 하향식 접근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영업현금 흐름을 다시 요 방법으로 구해보자면 매출이 1,500이었다. 거기서 원가 700을 빼고 법인세를 빼면 바로 758이 나오고 이 값은 앞에서 구했던 방법이랑 이제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이 절세 효과 접근법인데 이 절세 효과 접근법은 처음에 이해하시기에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것을 잘 이해하면 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절세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 영업현금 흐름을 구할 때는 결국 감가상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차피 이자 비용은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서 무시하면 되는데 감가상각의 경우는 항상 지금 다시 더해주는 이런 계산 복잡한 번거로운 계산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감가상각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감가상각을 뺍니다. 그래서 EBIT는 이미 감가상각이 반영이 되어서 줄어 있는데 이 EBIT에서 법인세를 계산해서 뺍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여기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 감가상각이 없었다면 EBIT가 200이 아니라 800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800에 대해서 법인세 21%를 내면 요 200의 21%를 계산해 42의 4배. 그러니까 168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감가상각으로 600을 제외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줄였고 이익을 줄였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게 없어서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가상각의 절세 효과, 세금을 아껴주는 효과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세금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라고 해서 텍스 쉴드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가상각이 있는 만큼 세금의 크기는 비례해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 절세 효과 방법은 이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원래 우리 기업의 이익은 매출액이고 이제 진짜 비용은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원래 우리 기업의 진짜 이익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21% 세금을 내면 거꾸로 우리에게는 79%의 값이 남겠죠. 그래서 1 빼기 세율을 한 만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하기 플러스가 있는데 뭘 더해주느냐? 우리가 세금을 아낀 부분이 있다. 세금을 아꼈으면 나가는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거꾸로 우리 입장에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세 효과만큼을 더해줄 것이다. 절세 효과의 크기는 감가상각의 세율을 곱한 만큼으로 결정이 된다.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절세 효과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방금 사용했던 예시에서는 매출이 1,500. 네, 거기서 비용이 700이었으니까 빼고 곱하기 1 빼기 0.21. 0.21은 왜 0.1이냐면 세율이 21%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금을 빼고 남은 우리에게 부분이 되겠죠. 근데 절세 효과,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세금이 줄어들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감가상각의 세율만큼을 곱해서 더해줄 것이다. 그러면 630 앞에 거는 632, 뒤에 거는 126이 되고 그거를 합치면 758이 돼서 우리가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구했던 경우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좀 특이한 이제 경우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헷갈리거나 좀 특수한 이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먼저 그 중에 첫 번째로 비용을 절약해주는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생산 과정을 개선을 해서 그 비용이 줄어든다. 아니면 인력을 줄여서 비용이 줄어든다.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어떤 기업이 원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써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동화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 비용이 줄어들었다. 근데 그때 시설 개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8만 달러가 들었다. 그리고 그 도입을 통해서 우리는 매년 2만 2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 도입된 자동화 기계는 5년 동안 쓸 수 있고, 일단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자산 가치가 0이 되도록 한 이후에 5년 후에 이 고철이 된 요것을 팔 거다. 근데 그때 이거를 2만 달러에 사주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법인세는 21%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 혹은 할인율은 10%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8만 달러짜리를 5년 동안 쓰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매년 16,000의 감가상각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우리 절세 효과 접근법을 배운 의의가 있는데, 이 절세 효과 접근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지금 이 문제에. 그런데 이 매출은 자체는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해서 똑같이 팔고 있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0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원래 거기서 비용을 빼야 되는데 비용이 줄어들었죠. 얼마만큼? 2만 2천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그래서 2만 2천이 플러스가 된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 빼기 0.21, 21%의 세율을 빼면 0.79를 곱해주고, 거기에 감가상각으로 인한 절세 효과를 더해주면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다. 이제 16,000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계산했고, 그것에 대해서 21% 세율을 곱해서 감가상각의 절세 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2740이 나오게 되죠. 자, 한편 우리가 이 물건을, 이 자동화 기계를 5년 후에 처분을 해서 2만 달러의 소득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 2만 달러 생긴 것에 대해서 생긴 이익 2만 달러를 세금 21%를 내면 15,800이라는 금액이 우리에게 들어올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수년제 가치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기계를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8만 달러. 근데 이걸 도입하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대해서 2740씩 이득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이기 때문에 10%의 할인율을 반영을 해서 1.1의 하나, 1.1의 제곱, 1.1의 세제곱, 1.1의 네제곱으로 나눠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년차의 경우에는 요 2740에 더해서 이 잔존가치, 그 세후 잔존가치,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도 15,800이라는 추가적인 소득이 생긴 것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더해서 나눠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수년제 가치가 8,431이 나오고, 이것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투자에 대해서는 항상
변하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매출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용만 줄어든 거기 때문에 마치 매출이 0인 것처럼 이제 잡히게 된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그런 계산 결과가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요 장의 마지막일 텐데 수명이 다른 투자안들을 비교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우리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시다. 근데 컴퓨터를 사서 아니 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핸드폰을 쓰죠.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을 한번 사서 뭐 오래 쓰시는 분은 오래 쓰는 분들도 있지만 뭐 빠르게 바꾸시는 분들은 뭐 2년에 한 번씩 바꾸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사는 의사결정을 할 때 앞으로 내가 그 이후에 또 교체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에는 다시 또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야 된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이 스마트폰을 사는 것이 나에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업이 이제 그 사용하는 부품이 있다라고 합시다. 압축기라는 부품을 쓰는데 컴프레서라는 부품을 쓰는데 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부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A사에서 만든 부품이랑 B사에서 만든 부품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A사가 만든 부품은 2년 동안 쓸 수가 있고 반면에 B사가 만든 부품은 3년 동안 쓸 수가 있다 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때 비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A사의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모가 빨리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비용 가동하기 위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반면에 B사의 요 부품은 처음에 살 때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부품 중에서 어떤 부품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계산을 하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A의 경우는 처음 지금 사는데 부품이 $100 그리고 1년차에 10만큼의 그 가동하기 위한 비용 2년차에 10만큼의 비용 이렇게 계산을 하면 A의 수년제 가치는 마이너스 117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지금 사는데 140 그 대신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888 이렇게 비용이 들고 이걸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5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수년제 가치가 음수로 나오는 것은 이게 순전히 부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계를 돌리는데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수년제 가치가 음수더라도 어쨌든 부품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부품을 이왕 선택할 때 최대한의 그 비용이 덜 발생하는 것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A의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비용은 117, B의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비용은 159. 그러면 A의 비용이 적으니까 A를 고르자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 좋은데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A는 2년 동안만 쓰는 비용이라는 거고 B는 3년 동안 쓰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전에 그 왜 최초의 현재 가치를 생각하기로 했었느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 때문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했던 건데
여전히 지금 그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직관적인 방법은 그러면 두 개의 기간을 맞추자 라는 게 되겠어요. 자, A는 2년 동안 쓰는 제품이고 B는 3년 동안 쓰는 제품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A를 사는 경우에는 2년 후에 다시 또 A를 한 번 더 사서 2년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사서 2년을 쓸 거다. 반면에 B의 경우는 처음에 사면은 3년 동안 썼다가 그 다음번에 또 새로 다시 그 3년짜리 부품을 사서 쓰면 될 거다. 그렇게 하면 6년이라는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A는 한 번, 두 번, 세 번의 교체, B는 지금 그 다음 이렇게 두 번의 교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우리가 착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최소 공배수를 사용한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2년과 3년이 만나는 기간은 6년이니까 요 6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교체 비용, 그러니까 사는 구매 비용은 100, 그 유지 비용은 10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바꾸고 1년 차에 10, 2년 차에 10인데 2년 차가 되면 이제 또 소비가 다 되었으니까 소모되었으니까 다시 또 그 다음을 위해서 새로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0년 차, 2년 차, 4년 차 이렇게 2년마다 교체 비용이 100씩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0년 차, 2년 차, 그리고 4년 차에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에 대해서 각각 이제 그 유지하기 위한 비용 10, 10, 10, 10, 10, 10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6년에 대한 수년제 가치는 294.5 마이너스 294.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B의 경우에는 지금 바꾸고 3년 후에 바꾼다. 그래서 0년, 3년 차 이렇게 두 번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0년 차, 3년 차에 마이너스 140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에 대해서 각각 8씩의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년제 가치를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8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니까 A의 경우는 비용이 294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B는 비용이 280 따라서 이렇게 보니 거꾸로 아까와는 다르게 6년이라는 동일한 시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B의 비용이 더 적게 발생을 한다. 따라서 B가 더 좋은 투자가 된다. 좋은 의사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이라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빠르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실제 투자에 적용을 하면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소 공배수를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투자는 7년이고 또 다른 투자는 13년이다 라고 하면은 둘 다 소수기 때문에 7 곱하기 13에서 몇이야? 이게 91년을 계산을 해야 수년제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다른 방법, 조금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동일한 기간으로 맞추자. 근데 이렇게 늘려서 맞추지 말고 줄여서 맞추자. 그러니까 너도 1년으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동일 연간 비용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연간 비용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얼마와 동일해지느냐, 얼마와 이퀴벌런트해지느냐를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equivalent annual cost에서 EAC라고 쓴 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기간을 늘리지 않고 이제 같은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했기 때문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수명이 다른 투자안들을 비교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아까 살펴봤듯이 A에 그냥 2년 동안 그냥 썼다라고 했을 때 수년제 가치는 마이너스 117.36이 나왔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 전체가 마이너스 117.36이라고 할 때 이 비용을 1년 차에 하나, 2년 차에 하나 이렇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동일 연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 잊어버리고 이 비용과 이 비용이 각각 1년차, 2년차에 발생을 한다. 그리고 0년차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한다면 순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이것을 1 플러스 0.1로 나누고 다음에 요것을 1 플러스 0.1의 제곱으로 나누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 비용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고 요 EAC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리고 비용이니까 지금 마이너스로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계산만 여러 번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 67.62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압축기 A라는 부품을 사용을 했을 때에 매년 발생하는 기용은 평균적으로 67.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원래 3년 동안 쓸 때의 수년제 가치가 159.89였는데 이제 이것을 3년에 걸추어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요 EAC가 1년차, 2년차, 3년차에 골고루 발생을 한다 라고 하면은 1년차, 2년차, 3년차로 이제 거듭제곱, 세제곱으로 나누어서 더해주면 수년제 가치가 될 것이고 그것이 159.89다 라고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요 B의 동일 연간 비용은 64.3이 나와요. 지금 보면 A는 평균적으로 연간 67의 비용이 발생하고 B는 64의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저렴하냐? B가 저렴하다라는 그런 동일한 결론을 이제 얻을 수 있겠습니다.